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지금 왠지 우리 한 골로 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네, 아유 뭐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정말 이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의 0대0 무승부로 막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킨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 네, 지금 카보베르데는 뭐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사실 월드컵 첫 출전에 이렇게 강호를 만났는데 선전을 했죠. 그래서 뭐 카보베르데 전역에서 뭐 창문마다 발코니마다 뭐 국기 내걸고 그 경기 끝난 날 네. 뭐 차들 경적 울리고 난리였다고 해요. 특히 그 40살 골키퍼 조시마르 디아스, 보통 보지냐라고 부르는데 네. 이번 월드컵의 최대 화제 인물 중에 하나죠. 네. 현지 언론 찾아보니까 몇 시간 만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오. 그리고 이게 경기 뒤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원래 5만 명이다가 뭐 몇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방금 그 전에 정도요. 확인해 보니까 1,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진짜. 카보베르데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곧 있으면 30배가 지금 이 보스니아 골키퍼가 나라 하나를 세웠습니다. 네네. 근데 이 현지 언론 보니까 재미있는 게 브라질 축구 팬들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이 보지냐 막 알리고 이렇게 띄우는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뭐 둘 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는 그렇죠. 공통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지 언론에서는 이 경기 종료 후에 감격에 북받친 보지냐의 모습은 그의 끈질긴 인생 역정 그리고 대표팀의 저력과 어우러지며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거든요. 이 골키퍼의 어머니가 직접 경기 보고 싶었는데 미국이 비자를 안 내줘서 못 갔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자를 안 내줬다기보다 네. 비자 보증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증금. 이 골키퍼의 엄마가 결국 경기를 못 봐서 이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네네네.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뭐 비자 기간 넘기고도 계속 미등록 체류자로 있는 사람들 맡겠다면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십 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미국 비자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을 내라. 근데 이 보증금이 최대 15,000달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보베르데도 그렇게 보증금이 필요한 나라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서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뭐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월드컵 경기 티켓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골키퍼 어머님이 미국 가서 경기 보기엔 티켓 끊고 좀 늦은 시점이었고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러자 미국 국무부도 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논란된 게 그 이란 선수들. 그렇죠. 예, 미국에서 경기하는데 멕시코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거. 근데 월드컵은 어떤 분쟁과 이런 것도 잠시 멈추고 세계의 그렇죠. 어떤 우호 이런 건데 이번 월드컵에 그 티켓값, 교통수단 요금 뭐 폭등한 거, 너무 뭐 비싸잖아요, 숙박비, 지금. 예, 네. 안 그래도 논란인데 계속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자, 카보베르데 어떤 나라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아마 한국에서 아는 분들 거의 없지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도 뭐 650에서 850km 이렇게 떨어진 이 대서양의 섬나라입니다. 군도 국가이고 수는 프라야라는 곳이고 이제 10개 좀 큰 화산섬 그다음에 거기 딸린 8개의 뭐 작은 섬들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 그냥 바위섬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9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전체 섬들 다 합쳐서 면적이 한 4,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이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이 이 예전에는 뭐 카페베르데, 뭐 카포베르데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네. 이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부분이 세네갈에 있는 카프베르라는 그 반도예요. 비슷하네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고 네. 여기는 사실은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15세기에 발견했는데 그때까지 무인도였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15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착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선원들이 가서. 그리고 나서는 그 유럽인들이 왜 아프리카 노예들 포획해다가 아메리카로 보내는 이 대서양 노예무역 여기에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착민이 늘고 뭐 노예교역 또 상하교역 금교역 이런 걸로 경제가 커졌는데 여기가
생소한 나라지만 그 역사 속에 조금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사략선이라고 부르는 사적으로 약탈한 한마디로 해적선입니다. 네네. 그 유명한 그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네. 16세기 말에 뭐 이 섬 약탈하게 됐었고 그땐 그러니까 이 섬이 나름 괜찮은 무역항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네. 그다음에 찰스 다윈이 1832년에 그 비그로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할 때 첫 기착지가 이 카보베르데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네네. 옛날 얘기고요. 네. 이제 그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포르투갈은 참 식민지를 끝까지 안 놔주고 오래 버텼어요. 그러느라고 오히려 포르투갈이 발전 기회를 되게 놓쳤다 유럽에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카보베르데가 독립을 한 게 1975년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대체로 다 1960년대 초반에 독립한 것과 비교하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네. 독립은 늦었지만 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이때 독립할 때 그 아밀카르 카브랄이라는 독립 영웅이 있었어요. 이때 그 서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랑 같이 해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나라들 이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당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무장 투쟁을 했고 초기엔 소련 지원도 받았고. 네. 근데 독립한 다음에 이 정당이 1990년까지 사실상 그러니까 일당 체제로 카보베르데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민주화가 되고 안정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나름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뭐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그 학술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VDEM이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2025년에 카보베르데가 세계 40이었습니다. 미국은 51이었어요. 미국보다 낮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은 22위였고. 네네. 이 나라 인구가 이제 5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체로 아프리카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럽 국가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인구 80% 이상이 기독교도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쓰고 또 크레올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유럽 언어와 현지 옛날 토착어가 합쳐진 거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 1인당 그 2023년에 1인당 실질 GDP 구매력 기준으로 9,900달러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최저 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을 뭐 최저개발국 LDC라 그래서 이제 목록을 정해서 집중 지원하는데 네. 거기서 2007년에 벗어나서 지금은 중간 단계 개발도상국까지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뭐 보건의료라든가 교육 이런 뭐 사회 경제 분야는 대부분 지표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좀 상위권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자이동률도 뭐 성인 문자이동률 90% 넘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률도 한 25% 정도 꽤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카보베르데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게 이 천연 자원이 없어요. 그 섬 작은 화산 섬들인데 뭐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이제 경제가 커지고 좀 생활 수준도 높아졌는데 이제 거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네.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송금이에요. 이 송금이 한 GDP 한 20% 정도 보통 이런 나라들은 뭐 송금 경제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섬 인구가 그러니까 본 섬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만 명 본국에 그다음에 나가 있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더 많네요. 네. 그 나가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이 50만 명이 또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나라가 이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주목을 받는데 네. 풍력 발전으로 전력의 한 30%를 공급을 하고 이거를 2030년까지는 절반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전체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물론 그 해수면 상승 이런 거 영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023년에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나라를 방문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해에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카보베르데가 환경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제 포르투갈에 이 나라가 졌던 1억 4천만 유로 정도 빚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연을 위한 채무 스와프라고 불리는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들 중 이제 저개발 지역들이 많죠. 이 나라들이 개발 대신에
환경 보존을 택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 탄소 많이 내뿜었던 부자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처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 주는 거, 그래서 부채를 없애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카보베르데도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 중에서 식민지 역사를 가진 곳들이 꽤 있죠. 많죠. 네. 일단 과거에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 제국주의했던 나라들 보면은 뭐 유럽 국가들, 예, 영국 계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포함해서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벨기에, 독일, 뭐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또 나중에 가졌으니까.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굳이 따지자면 뭐 호주도 영국의 땅이었으니까. 네. 아프리카에서는 이번에 출전한 모든 나라가 과거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네. 이제 카보베르데는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었고, 네. 이제 뭐 모로코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스페인 양쪽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집트, 가나, 뭐 남아공, 영국, 남아공은 네덜란드 지배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이번에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벨기에 땅이었었죠. 그리고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곳이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시. 이 프랑스 식민지 중에 보니까 축구 강국들이 많네요. 아, 예. 중동 국가는 어떻습니까? 식민 지배 받은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중동은 유럽의 식민 통치를 사실 별로 안 받았습니다. 예. 그보다는 좀 뭐 장악 강도가 좀 약했다고 할까요? 위임 통치령, 보호령 같은 건 중동에 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라크와 요르단이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은 적이 있고, 뭐 그다음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한때 영국 보호령이었던 적이 있지만 사실 뭐 식민 통치는 아니었고. 네. 근데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는 별로 없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대부분 뭐 굳이 따지자면 과거에 전부 튀르키의 영토였죠. 네. 자, 그런데 출전국들 중에서 지금도 유럽의 영토인 나라도 있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아니지만 네. 퀴라소. 다들 또 퀴라소.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아주 작아요. 면적이 한 4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인구도 한 16만 명 좀 안 되고. 네. 여기는 독립국가는 아니고 지금도 사실 네덜란드의 자치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왜 출전할 수 있냐면 이제 국제축구연맹 FIFA가 국가의 독립 여부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를 운영만 하면은 출전을 허용해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퀴라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네덜란드랑 별도로 축구협회가 있고 네. FIFA에 따로 가입돼 있고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뭐 다 각기 대표팀 갖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그 옛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 모로코 북부에 뭐 아주 조금이지만 스페인 영토가 일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파나마. 이제 미국령은 아니죠. 여긴 명실상부 독립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운하지대를 그렇죠. 군대 주둔시키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이 나라는 그러니까 원래 콜롬비아로 묶여서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운하지대를 자기네가 통제하려고 콜롬비아를 압박해서 이제 파나마로 분리 독립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던 곳이잖아요. 아, 네. 참 1903년에 파나마가 독립을 했는데 네. 독립하자마자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파나마 정부랑 조약을 맺어서 그 운하지대를 영구 임차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운하 자체를 만든 것도 뭐 미국이 만든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사 요새로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영구 임차한다고 했는데 좀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19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다시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운하지대 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파나마에 이양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주권은 단계적으로 이양이 됐고 1999년의 마지막 날 완전히 파나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파나마의 주권적인 영토예요. 근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 물론 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제국주의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네, 미국의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오만의- 자체도. 예, 그걸 남의 나라 땅인데 우리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뭐 근데 그게 뭐 꼭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드컵 축제 뒤편에서 참 이렇게 식민주의의 그늘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스포츠도 정치와 좀 깊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축구는 좀 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그렇죠. 같고요. 민족주의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 사실 그 축구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결국 세상 모든 게 정치랑 떼어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2003년에 그때는 뭐 국제 스포츠 공동체 각종 스포츠 기구들 다 나서서 이제 반전 메시지를 내고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이제 주요 모든 종목의 스포츠 기구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러시아에 협력한 벨라루스에서는 앞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 못 열게 정지시킨다. 그리고 이 나라들 뭐 선수들 각종 대회 참가를 물론 뭐 도핑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뭐 금지시켰죠.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스포츠의 그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일종의 운동 선수들의 이동에도 좀 국제적인 분업 혹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스포츠 인재들을 1960년대부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뽑아간다든가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난을 벗어나려고 이 좀 저개발 지역의 청년들이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주 네트워크의 일환인데 네, 네. 대체로 예전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이제 청년들이 예전에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로 이제 이동하는 거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네. 월드컵에서 우리 뭐 단적으로 드러나죠. 뭐 프랑스 팀, 벨기에 팀 등등. 아무튼 카보베르데가 다음 경기를 월요일에 우루과이랑 하는데 네. 어제 좀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 우리나라 경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1대0으로 멕시코가 이기는 상황. 반전이 없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 DNA More Than a Game 보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